시작됐어요. 네. 가까이 대고 이게 녹음이 잘 안 되니까.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약간 자본주의에서 자식을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을까? 그 자본주의에서? 방법, 네, 자본주의에서. 와. 그래서 아하.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서비스나 상품이 가급적 대체 안 되는 성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랬을 때 편리함을 주거나 뭐 행복감, 안심감, 유혹성, 공포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세상에 없는 능력을 가져라, 약간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 강의에서 바벨 전략이랑 같은 맥락인데, 자본주의가 이제 아까 투명한 자본주의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불투명한 자본주의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카르텔이 가능했던 때가 있고, 그게 불가능한 가격 담합이 가능했던 때가 있고, 불가능한 때가 있고, 좀 성공법이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은 투명한 자본주의라고 봐야 돼요. 투명한 자본주의에서는 진심 경제하고 덕후 경제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심이거나 덕후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마케팅의 99.9%는 진심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마케팅 학계에서.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좋은 서비스 또는 장기적으로 적용 가능한 편리함을 주고 있는가. 즉, 그 편리함이 단기적으로만 나에게 편리하다면 그게 마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 적용 가능한 편리함을 주고 있는가. 또 장기적으로 건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편리함하고 서비스가 약간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약간 뉘앙스는 다른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정신적인 것까지 다 포함한 거고, 하나는 기능적이고 기술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투명한 자본주의의 특성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CEO들한테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사가 봉사가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장사는 우리가 마진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장사가 봉사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역설적으로 마진을 생각하면 장사가 안 되는 시대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진심 자본주의의 어떤 변화? 앞으로의 자본주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본주의가 점점 가다가 선본주의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본홍제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고. 제 대답은 이렇게밖에 못하겠어요. 약간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대체가 안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옛날에 그 린치핀이다라가 나오는 세스거든. 이런 것 같아요. 평행우주론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모든 존재는 사실은 대체 불가능해요. 단지 대체 확률이 있을 뿐인 거죠. 확률. 똑같은 대체는 그래서 공산품도 난 똑같다고 보지는 않아요. 똑같다고 보지는 않는데, 미세하게 들어가 보면 자, 인간은 기본적으로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다라는 믿음을 먼저 갖는 것이 그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원래 대체 불가능한 존재. 단 형편상 뭐 예를 들면 그 회사가 월급을 충분히 줄 수 없기 때문에 동일한 월급에 동일한 시간에 더 효율을 많이 낼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해진 거죠. 그런 어떤 절박한 상황 때문에 그 대체 확률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내가 대체되지 않을 확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에요,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대체될 수 없는 건 사실이긴 한데, 그 확률은 다중성하고 다양성이에요. 그러니까 뭐 인격 다중인격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변화력 같은 거 있잖아요. 변화력, 전환력 뭐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강의 때 공부의 3요소, 변화력, 그런 전환력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하려면 관점 전환이 되게 빨라야 되고 그게 이제 변화력이잖아요. 그게 다중성이죠. 다중성이고 다중성하고 다양성이 약간 다른 거 알겠죠? 다양성은 이제 자기가 무지갯빛 우산을 가지고 있는 거, 다양한 색깔의 옷을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고, 그리고 다양한 키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가제트처럼. 그게 다양성인 거고, 다양성을 갖는 거는 시간적인 투자하고 뭐 그런 걸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다중성을 갖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관점의 다중성을 갖는 게 평행우주적인 다중성, 역지사지의 능력일 수도 있고요. 내가 돌이라면, 내가 쥐라면, 내가 고양이라면, 내가 의자라면, 내가 그런 상상력. 일단 다양성을 갖춰가면서 다중성을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중성 훈련이 하기 위해서 독서 같은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SF 영화도 봐요. 질문하고 싶은 게 예.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알아야 될 대상이라는 게 예. 궁금해지는데 저는 약간 세상의 산나만상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인생에 대한 관심, 사람의 심리, 자기의 이해, 철학의 이해, 과학기술의 이해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 이해가 네. 사실은 다양성에 대한 공부예요. 그래서 저는 다중성에 대한 공부는 제가 아까 막 외계인 이야기라던가 사후세계 이야기라던가 좀 차원 이동이 가능한 상상력이 필요해요. 근데 역지사지가 뭐 A와 B, 인간 A와 인간 B를 벗어나는 게 다중성이란 말이죠. 내가 고양이라면, 내가 당장에 바퀴벌레로 바뀌었다면 이 정도가 다중성이에요. 완전히 상상할 이유조차 없는 걸 상상하는 것이죠. 그런 훈련들이 대체 불가능성의 확률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 더 들어가면 저 네. 인생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냐. 어떤? 인생에 대한 태도. 현실? 인생을 인생이? 대하는 인생. 대하는 태도. 예. 저는 여기서 조은현과 이창호가 생각났는데 조은현은 모든 판에 최선을 다했다. 이창호는 스스로부터 가기 위해서 모든 판에 최선을 다했다. 다시 한 번만. 그러니까 조훈현은 모든 판을 최선을 다했다. 모든 판에서 최선을 다했다. 네, 이기기 위해서. 어. 그리고 이창호는 스승으로부터 가기 위해서 모든 판을 최선을 다했다. 스승으로부터 떠나기 위해서요? 스승으로부터 가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네. 스승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라는 뜻인가요? 네. 지금 그 말이? 네. 고수가 되기 위해서랑 네. 비슷한 거네요. 네. 모든 판에서 최선을 다했다가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스승 밑에 그런 제자가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의 청출어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스승을 뛰어넘겠다는 생각이 좋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인생을 대하는 태도. 자, 봐봐요. 인생을 대하는 태도라는 말이 갖고 있는 것도요. 실은 그 질문 자체가 살짝 다중성이 떨어지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질문 인생을 대하는 태도였나요? 네. 내 삶의 가치를 0부터 100까지가 있다면 내 가치가 0인 것의 관점과 내 가치가 100인 것의 관점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다중성인데 자기 자존감이나 어떤 자존심의 강도를 나는
계속 높일 거야. 그것 자체가 늪 같은 거예요. 늪.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 약간 이 우주라는 게 반작용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마음을 비우라는 얘기도 다 약간 그런 확률적인 건데, 나는 무가치하다는 생각과 나는 신과 같은 존재다는 생각이 동시에 있어요. 그 폭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만이 자존감을 높인다거나 내 인생은 참 살만한, 그러니까 좋은 인생이야, 뭐 그런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아니,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돌과나 의자와 나의 가치를 동일시할 수도 있어야 되고, 벌레, 하여튼 자꾸 이게 좀 약간 불교 사상처럼 가는데, 저는 불교 사상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 관점은 다중성을 어떻게 갖출 것이냐에 대한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불교 사상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없다면 계속해서 늪에 빠질 거예요, 아마. 계속해서 누군가와 비교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30년 후에 50년 후에 나와의 소통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약간 다중성을 갖는 거거든요. 정신 이상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중성을 갖는다는 거는 모든 가능성을 자기가 품어버리는 거예요. 그 정말 양자경 영화처럼. 인생을 대하는 태도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모든 게 저는 평행우주로 자꾸 가는데, 거기에 제가 꽂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신이 인생을 만드는 법칙일 수도 있어요, 이게. 법칙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신이 인생을 만들어내는, 인생을 창조해내는 법칙대로 내가 인생을 대한다면 순탄하리라고 봐요. 순천자 흥하고 역천자 망이라. 하늘의 순행 원리가 신이 삶을 만들어내는 원리잖아요. 그 하늘에 순응한다라는 것은 그걸 좀 느껴봐야죠.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가 곧 인생을 대하는 태도인 거죠. 아무튼 그렇게 대답할게요. 질문 또 있어요? 너무 세부적인 것도 괜찮아요. 해보세요. 네. 거의 근데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거는 약간 한국에 대한 약간 미래 같은. 한국의 미래? 네.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엄청난 재앙이 온다. 그리고 인구 감소로 가족제도 바뀔 거고, 뭐 안락사 도입될 거고, 당연히 이민 정책 등장할 거고, 범죄율 늘어날 거고, 최근에 칼부림 사건과는 또 다른 국면의 어떤 치안이 필요해지는 이제 상황으로 올 것이고, CCTV 엄청 많아지겠죠. 그리고 CCTV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는 아주 급한 경찰에서는 그걸 노력을 하게 될 거고, 그럼 또 이제 네이버나 이런 기업들이 이제 또 경찰이랑 손잡게 될 거고. 하지만 경제적인 그다음에 치안, 안보, 기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정치적인 어떤 재앙. 정치적인 재앙은 정책을 잘못함으로써 우리가 돈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재앙, 그걸 말하는 거죠. 그게 10년은 갈 것 같네요. 우리가 투표하는, 정치인을 뽑는 그 표심의 변화는 늦잖아요. 완전히 자기가 몸으로 그동안 내가 잘못 봐왔다라는 걸 느껴야만 바뀌니까. 그래도 다행인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나라의 재앙보다는 덜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저한테 그 질문을 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유독 위험하고 재앙이 클 거라는 지금 그런 생각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재앙은 오는데 그래도 한국은 더 나을 거다라고 봐요. 비교적 그 전 세계적인 상황에 비해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민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도 저는 그렇게 찬성하는 편은 아니고, 아마 이민 가면 이걸 느낄 거예요. 아하, 그래도 한국이 역동적이어서 좋았다. 어쩌면 내가 변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다, 한국에서. 이걸 이제 그걸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외국 가면요 역동성이 떨어져가지고 지루해서 죽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버려, 진짜. 지루해서 죽어. 선진국 가도 그렇고 후진국 가면 더 미쳐버려. 도구가 없어. 선진국 가면 다 정해져 있어 버려. 그나마 이런 정치적인 재앙, 여러 가지 인구 재앙 이런 것들이 있는 속에서 오히려 그 혼돈 속에서 자기 기회를 찾는 게 저는 훨씬 행복할 거다라고 봐요. 그래서 젊은이들 이민 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회의적 낙관주의자가 아니다. 우리가 회의적 낙관주의자가 되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성을 찾아내는 게 나는 맞다고 봐요. 이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제 대답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뭐예요? 거의 다 물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서 기회 찾는 게 나는 맞다고 봐요. 안 후회한다고 봐요. 물론 목적이 나는 연봉을 더 많이 주는 외국계 회사에 가서 10년간 한 5억을 모아서 오겠다, 이런 목적이라면 난 오케이예요. 근데 이 나라를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관점은 아니라고 봐요. 그건 아니다. 돈을 해외에서 벌어서 오겠다, 이건 괜찮아. 보통 한 20, 30대 가서 네. 65세 와라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정말 비관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한국의 역동성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반도구 주변에 강국이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역동성이거든요. 거기서 좀 낙관적인 걸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유학 간 친구들 정말 부러워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중학교 때 같이 미술부였던 정주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가 돈 대줘서 유학 갔겠죠, 당연히. 근데 저는 뒷바라지, 그러니까 돈을 대줄 사람도 없고 저 혼자 해결해야 했는데, 근데 정말 많이 부러워했어요. 부러워했는데 제가 막 결혼하려고 미술교습소 차렸다가 너무 지루해서 이거 안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결국 이혼으로 가게 되고, 시골에 칩거하면서 계속해서 책을 읽으면서 이제 이 눈동자의 우주 그림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 자체도 상당히 역동성인 것 같아, 한국에.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결혼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할 만한 사람에 대한 선입관이잖아요, 우리. 그 돈벌이 그래서 삼포 보니까 이제 연애도 포기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제가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난 제 사촌 여동생들한테 했던 충고예요. 이혼 한두 번 할 생각하고 사람 만나면 돼. 전 그랬어요. 제가 이혼을 해보니까 알겠는데 정말 살아보기 전엔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내보기 전에. 다 가짜야. 3개월 동거도 몰라. 3년 동거를 해야 돼. 그럼 뭐 3개월 동거도 안 돼. 3년 동거에만 진실이 드러나. 이혼을 각오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자기를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사기 쳐가지고 연애하고 뭐 그런 건 뭐 끝이 뭐 좋을 것도 없고 그래서 되게 당당하게 리스크를 끌어안는 거죠. 당당하게 리스크를 끌어안게 되면 그만큼 그 내공에 의해서 반전도 할 수 있고 근데 지금 너무 그 반전이 아니라 자꾸 안전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반전이 있는 역동성을 차라리 각오하는 게 결혼에 있어서도 맞다고 봐요. 뭐 약간 벤처스러운데 결혼도 약간 그런 각오를 하는 게 좋다고 봐요. 그럼 애는 어떡하냐 그러는데 그 이후에 또 다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제가 이혼하고 나서 우리 딸 걱정을 많이 했어요. 주변의 강사들 이렇게 만나면서 그랬더니 사실은 우리 엄마 아빠도 이혼했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의 상처를 얘기하기 전에는요 상대방이 그거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혼한 사실을 뭐 유튜브에도 난 말을 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다가와서 사실은 나도 이혼 가정에서 자랐어 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꽤 많았어요. 장점이 꽤 있더라고요. 나쁜 것만 보면 안 돼. 애들이 물론 슬프지. 애가 일찍 애어른이 된다라는 거. 근데 이제 부부 사이가 안 좋고 막 싸우고 심지어 이혼까지 하고 거기에 자란 아이들이 되게 일찍 철이 들고요. 독립심, 장점이 있어. 그러니까 슬프고 안타깝고 정말 어려서부터 그런 눈치를 봐야 하는 게 정말 슬프거든요. 근데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었다라고 나에게 얘기해준 이혼 가정에 나름 잘 사는 내 나이 또래를 정말 많이 만났어. 내가 다 고백하니까. 리스크 괜찮아요. 벤처러스하게 결혼 문제를 대하는 것도 난 괜찮다고 봐요. 일단 끊을게요.